안녕하세요.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항상 그 말은 맞다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시댁과 잘 지내보기 위해 100번은 참았었는데 그거보다는 참지 않고 나아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뒤집어 엎은 이야기 한번 해드려 볼까 해요.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작은 시장에 있는 떡집을 운영하는 중이었어요. 큰 것도 아니고 가게도 작은 편이라 정말 딱 소소하게 하는 정도였는데요. 아기 때부터 봐온 음식이라 그런지 저는 정말 우리 집 떡을 너무나 사랑하는 완전 떡순이였단 말이죠. 하도 많이 주워 먹다 보니 남들이 보기에 살짝 통통하다 싶을 정도로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지금의 사랑하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이 귀엽다고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몸이 첫인상으로는 썩 그리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도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별로 좋지 않게 보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처음 보고 정말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쯧쯧 거리셨었거든요. 나는 영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다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한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안 그래도 평소에 저를 보는 사회적 시선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별로 좋게 안 볼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이게 또 첫 만남부터 대놓고 그러시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티를 낼 줄은 몰랐어요. 아우, 살집이 좀 있으시네. 부지런한 타입은 아닌가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날씬하다더니 꼭 그렇지만도 않네. 이러면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대놓고 그냥 꼽주시는 거 있죠. 지금 같았으면 지지 않고 뭐라고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다른 마음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다 보니 일단 결혼을 꼭 하고 싶다.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었어요. 그래서 더 숙이고 들어가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사실 무엇 하나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도 없었어요. 우리 집이 작은 떡집을 운영하는 곳이라 돈도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 봤었고, 또 상견례 때 같이 나왔었던 저희 오빠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던 상황이었거든요. 누구는 이직 준비 중이라 그럴싸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백수나 다름이 없었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았어요. 심지어 결혼식을 하는 당일까지 웨딩드레스 입은 제 모습을 보시고는 한숨까지 쉬실 정도였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것도 들었는데 당일 날까지 그 말에 상처받아 눈물바다가 될 뻔했었네요. 얼마나 살이 쪘으면 웨딩드레스가 저렇게 안 어울릴까? 아휴, 아까운 내 아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제 마음과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꽤나 가부장적인 전형적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상님 제사, 명절 이런 걸 종갓집보다 더 잘 챙겨야만 충분하다 느끼시는 분들이었죠. 그런 면을 이용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키지 않은 부분까지 알아서 척척 해내곤 했었어요. 어떻게든 잔소리도 덜 듣고 또 나를 좀 예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누구보다 먼저 나서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한 번을 저를 봐주시질 않더라고요. 신정, 구정, 추석 명절이란 명절은 싹 다 우리 집에서 보내지 않고 시댁에 있는 순간 1분 1초 쉬지를 못하게 계속해서 일을 시키시는 거 있죠. 시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도 이제 며느리를 보았으니 그 며느리 덕 좀 보자 하시면서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나도 이제 며느리 덕 좀 보자. 내가 여태까지 혼자 요리하느라 얼마나 뼈가 빠졌는 줄 아니? 명절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를 난 다 혼자 했다. 그럼요, 어머님. 이제부터 저 시키시면 되죠.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장부터 봐와야 하지 않겠니? 너는 그것도 물어봐야 하는구나. 제사 음식 해야 하니까 여기 적힌 거 다 사오너라. 어머님, 여기 장 보는 거 목록에 부침가루도 써져 있는데
이거는 얼마만큼의 양으로 사올까요? 아니, 너는 내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려줘야 하니? 대충 알아서 사올 것이지. 너네 집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쳐 주던?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려 하면 그걸 그렇게도 싫어하셨었어요. 가르쳐 줄 때 살갑게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며 그마저도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시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정말 심각하다 싶었던 게 제사가 끝나고 나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큰 상에도 자리가 엄청 많은데도 제 밥상 자리 하나 주지 않는 거예요. 원래 밥 차리는 여자는 작은 상에서 먹는 거라나 이게 전통이라나 덕분에 저는 큰 상 옆에 작은 상 하나 피고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에도 이러기도 하는구나 싶었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참아내고 나면 언젠가 인정해 주시리라 믿고 있었어요. 항상 밥상에 앉게 되면 가장 상석에 앉아야만 했고 또 나를 만나면 살을 빼라.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한다 등 온갖 꼰대 같은 말을 하던 우리 시아버지. 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암에 걸리시게 되었는데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바로 아들들이 전부 장가를 갔으면 하는 거라 하셨어요. 나 죽기 전에 너네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 혼주석을 어찌 비워놓을 수 있겠냐? 빨리 신부감 데려오너라. 이러시는 통에 남아있던 두 도련님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댁은 남편이 첫째였으며 터울이 좀 있는 둘째, 셋째까지 모두 다 아들이었어요. 남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둘째, 셋째끼리는 또 연년생이라 친구처럼 지낸다 하는데요. 큰형이 장가 갔으니 자기들은 싱글을 즐기겠다 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면서 시아버지는 남은 아들들의 결혼식까지 모두 다 보고 나서 몇 달 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렇게 이 두 도련님이 데려온 동서들이 그런 타입 있잖아요. 예쁘긴 한데 싸가지가 없는 딱 그런 유형이었어요. 둘 다 날씬한 편이었는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시집을 와서 초반에는 조용히 지내다 나중에 딱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더니 자기들도 똑같이 저를 무시한다 해야 할까요? 게다가 특히 살로 엄청 저를 까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대놓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돌려까는 거 뭔지 알죠?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했었어요. 형님 먹는 것 좀 줄이셔야겠어요. 전보다 살이 좀 찌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통통하시고 보기 좋은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은 잘 먹는 여자가 인기가 많대요. 형님, 먹방 찍는 사람 같고 보기 좋아요. 나도 형님처럼 좀 먹는 대로 찌고 싶다. 저는 왜 먹어도 먹어도 계속해서 빠지기만 할까요? 부럽다. 형님은 먹는 대로 살이 쪄서. 이러면서 딱 대놓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아닌데 은근슬쩍 저를 낮추는 말들을 자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비웃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셋 다 시집을 온 입장이니까 두루두루 다 잘 지내고 싶었었는데 도련님 두 분이 더 친해서 그런지 둘이서만 지내고 싶은 건지 아주 똘똘 뭉쳐서 저를 배제하고 지내는 중인데 그 소외감도 말도 못하게 크더라고요. 내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사이 좋게 지낼 착한 동서들만을 기다렸었는데 그것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남편 역시 도련님들과 동서에게 썩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가족끼리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주의이기도 하며 제가 괜히 나서지 말라고 했기에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러던 중에 아버님 장례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던 날 두 도련님들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험금과 부조금으로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장례식 끝나고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둘이 딱 시어머니 옆에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난처해 하셨었죠. 엄마, 그거 진짜 우리가 몇 배로 불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초반 자금이 조금 필요한 거라서 그래요. 예? 엄마는 당장 필요하시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가족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좋으면 좋잖아요. 기회가 흔하게 오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니, 그래도 이게 어떤 돈인데, 아유, 생각 좀 해보마. 그렇게 둘이 찰싹 달라붙어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들도 붙어 같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가 그 돈을 아예 다 가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사업 성공하면 몇 배로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이번에 한 번만 믿고 맡겨보세요. 이번에 잘 해보고 싶다는데 도와주셔요. 아, 그래요, 어머님.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저희가 다 계획이 있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응원해 주셔야죠. 그 사이에서 제 남편은 절대 결사 반대였어요. 알고 보니 두 도련님은 이전에도 사업을 한답시고 여태껏 시아버지가 빌려주었던 돈을 몽땅 날려먹었던 전적이 있다 하는데요. 그런 전적이 있으니 당연히 시어머니 역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선뜻 빌려주고는 싶지만 다시 못 받으면 어쩌나 하셨던 건데요. 그래서 남편이 안 된다고 시어머니를 설득할 때 저도 몇 마디 좀 거들었었네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돈인데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듣게 된 건데 그날에는 안 된다고 도련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셔놓고 나중에 또 도련님들이 집에 찾아가 설득을 하니까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가지고 있던 전부를 도련님들에게 주었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 안부를 묻다가 듣게 되었다 해요. 아니, 엄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걔네를 또 줘. 지들이 알아서 벌어서 써도 모자랄 판국에 이런 상황에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말이 돼? 그것까지 또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지. 애들이 나중에 몇 배로 갚는다는 데다. 열심히 한다는 애들한테 그럼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하니? 애들이 투자한 거라 생각할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 여태 걔네가 한 짓이 있는데 엄마는 그 말을 또 믿어? 됐어. 난 이제 모르겠고 엄마가 알아서 해. 걔네가 돈을 안 준다느니 생활비가 모자라다느니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엄마가 애들한테 준 돈이야. 이러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잔뜩 났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전에 사고 친 게 몇 번 있었던 동생들인데다 잘못하면 꾸짖어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남편이 그 역할을 해야 하니 더욱 이번 일에 화가 단단히 날 수밖에 없었지요. 한바탕 시어머니랑 큰 소리가 오가더니 그대로 끊고 나서는 바로 동생들에게 전화해서 엄청나게 꾸짖었다 해요. 자세하게 뭐라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남편 성격상 정말 세게 뭐라 했을 거라는 건 예상할 수가 있었죠. 내 형제 일도 아니고 너무 간섭하지 말자 싶었는데 다음 날 바로 동서들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불안하다 싶었는데 저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거 있죠. 아니, 아주버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돈을 꿀꺽한다 했나요? 저희도 잘 해보기 위해 도움을 받은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형님이 동생 길을 그렇게 팍 죽여놓을 수가 있나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형님도 그래요. 어머님한테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하셨다면서요? 무슨 어머님이 저희 안 도와드리는 게 잘 생각하시는 건가요? 형님 생각은 그래요? 저희가 이유 없이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잘 되자고 사업차 빌린 거잖아요. 저희를 위하셨으면 오히려 빌려주시라고 하셨어야죠. 되게 서운하네요. 이러는데 내가 그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내 남편 시켜 잔소리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제가 뭐라고 왜 이러나 했거든요. 보니까 내 남편에게는 뭐라 하지 못하니까 괜히 만만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들에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렇게까지 만만해 보이나 싶었어요. 정말 갈수록 저를 무시하는 게 많이 느껴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또 참았어요. 이미 남편이 한바탕 화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도 충분히 기분 상할 수 있고 서운했을 수 있겠다 하며 대인배의 마음으로 넘어갔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안 가 시어머니의 생일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올해에는 어떻게 챙겨드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일로 첫째 동서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처음 받는 연락이라 조금 꺼림칙하기도 했는데 일단 받아보았죠. 그랬는데 정말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살갑게 저를 대하는 거예요.
형님,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제가 안부 전화 미리 드린다는 게 이제서야 연락을 드려요. 네, 저희 잘 지내죠. 근데 무슨 일이세요? 형님,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화나신 건 아니죠? 말투가 되게 퉁명스러우시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제가 알기론 형님네가 떡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거기서 떡 케이크 하나 맞춰보면 어떨까 해요. 요즘 SNS 보니까 예쁜 거 많이 있더라고요. 어지간한 생크림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서요. 근데 우리 집은 떡 케이크 전문점도 아니고 그냥 작은 동네 떡집이에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문 업체에 맡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 떡집 하는 사돈이 있는데 어떻게 업체에 맡겨요? 부담 가지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성비 좋게 좋게 가자는 거죠. 게다가 어머님이 사돈 내서 만든 거라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모르는 곳에서 맞추면 어떻게 믿고 먹겠어요. 기왕 온 가족이 먹는 거 안심하며 먹기 좋은 데서 시키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살갑게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이 요즘 SNS에서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이 엄청 예쁘거나 한 것도 아니라서 망설여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것도 다 전문점에서 하는 거지. 저희 같은 동네 떡집에서는 흉내도 내기 어렵겠다 싶었어요. 도저히 예쁘게 나올 수가 없겠다 싶어 고민이 됐었는데 동서가 나름대로 잘 지내보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한번 힘써보기로 했죠. 솔직히 우리 집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되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사돈 생일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디자인 공부도 해보면서 드디어 완성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특별한 날이기도 하니까 나름대로 잘 보이자 싶어 이벤트도 준비해 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안싸돈이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해봤어야 말이지. 어때? 괜찮아 보이니? 네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 분명 만족해 하실 거야. 다른 것보다 떡 종류도 다양하게 많이 했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엄마하고 저하고 열심히 고민한 끝에 떡 케이크를 완성시키게 되었어요. 전문적으로 만든 디자인과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나름대로 이 정도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한 게 보여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 집에 유일무이한 시어머니만을 위한 떡 케이크를 들고 생신 당일날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둘째 동서도 손에 큰 박스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봤는데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화려한 꽃장식 케이크가 들어가 있었어요. 꺼내자마자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이거 몇 달 전부터 주문 제작해야 하는 아주 유명한 곳에서 제작을 했다는 둥. 자기가 특별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고구마 맛으로 케이크 안을 채웠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자마자 딱 입이 귀에 걸려서는 너무 예쁘다며 이런 건 처음 받아보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당연히 제 것은 작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요. 시어머니 반응 역시 예상하던 대로였어요. 실망한 티를 팍팍 내셔서 서운할 수밖에요. 너는 어떻게든 싸게 맞춰보려고 너희 집 걸로 해온 거 아니냐? 아유 참, 해와도 참 너 같은 거나 해오는구나. 아, 나는 떡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먹으라는 거냐? 이러시는데 서운함과 동시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떡 케이크를 해오는 걸로 이야기가 이미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다른 집에서는 케이크를 해오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첫째 동서를 힐끔 바라보니까 입모양으로 미안하다면서 찡긋 웃는 거예요. 딱 봐도 그냥 미안한 척 하는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딱 봐도 중간에서 저를 난감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작당모의 한 게 눈에 보였어요. 화가 나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에 다 같이 모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생신 축하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시동생들 사업 잘 된 거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지 뭐예요. 이번에 사업이 대박나게 되었다 하면서 동서들이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찌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는지요. 제가 저희 남편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잘 될 줄 저는 이미 알았어요. 그쵸? 이 정도는 이제 껌값이라 하면서 이 가방도 사들고 왔어요. 예쁘죠? 앞으로 이런 거 실컷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허풍도 참. 이러는데 진짜 속을 아주 박박 긁어 놓아버리는 거 있죠. 저는 홀대받고 있는 우리 집 떡 케이크가 너무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냥 대충 만드는 시제품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생전 해본 적도 없는 걸 우리 부모님이 시어머니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건 딱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동서, 이야기 다 되었던 거 아니었어요? 케이크 말이에요. 힘들게 준비해온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경우가 없지 않나요? 어머, 미안해요, 형님. 동서도 준비했다는 걸 저도 나중에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차마 형님께 말씀 못 드린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적어도 귀뜸이라도 해 주셨어야죠. 그럼 이런 상황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얘, 니 거 안 골라줬다고 지금 동서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하여간 시어머니 생일에 그러고 싶니 너는? 시아버지 안 계시니까 인자 아주 시댁 식구들이 다 우습지 너.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첫째 동서에게 한 소리 하고 있는데 둘째 동서가 쪼르르 가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만 나쁜 년 만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서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신부 고약한 며느리가 준비한 떡 케이크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저리 치워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식사 자리가 길어져서 지루해하고 있는 조카들에게 케이크로 생일 축하 놀이나 하라면서 넘겨주는데 정말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예 우리 떡 케이크를 애들 장난감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그런데 조카들이 가지고 놀다가 뜻밖의 우리 집 케이크의 진가를 알아주더라고요. 케이크 꼭대기 뚜껑이 열린다. 이게 뭐야? 형, 열어보자. 안에 뭐가 있는데? 우와, 엄마 이것 봐 이거. 솔직히 떡 케이크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인에는 영 자신이 없었거든요. 완성 후에도 영 어설픈 게 마음에 내내 걸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다 싶을 만한 요소를 하나 넣어보자 한 거였는데요. 떡 케이크 안에다가 지폐를 감쪽같이 숨겨놓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참고를 해봤어요.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지폐를 잡아당기면 그 안에 두루마리 휴지처럼 줄줄줄 지폐가 나오는 깜짝 이벤트였죠. 떡 케이크만 해가기는 아쉬워서 그런 작은 이벤트도 하나같이 준비를 해봤었어요. 조카들이 신기하니까 지폐를 줄줄 잡아 당기는데 조카들이 키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폐 행렬이 엄청나게 길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시모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저게 대체 뭐냐며 엄청 좋아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 그러면 뭐 하나요? 저는 지폐를 막 뽑아내고 있는 조카들에게 다가가서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하며 원래 할머니 거였는데 할머니가 싫어하시니까 큰 엄마가 다시 정리해두겠다고 하면서 낱갓에 주섬주섬 정리를 했죠. 시어머니는 뒤늦게 떡 케이크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맛있을 것 같다는 둥, 다시 한번 보자는 둥, 큰애랑 사돈 내가 고생 좀 했구나 하면서 애써 무마하려 하시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 주었죠. 엄마, 떡 같은 거 먹어봤자 살만 찌고 싫다며. 그리고 저거 꼴도 보기 싫다고 했었잖아. 저 케이크는 그냥 우리 집으로 다시 갖고 가서 우리끼리 잘 먹을게. 아니, 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다니. 아유, 참 무한하게. 하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얼마나 고소했는지요. 시어머니는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으니까 입맛만 다시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요. 또 동서들은 괜히 시선을 피하더군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이벤트 준비하나 봐라 다짐했죠. 아무튼 떡 케이크는 일단락이 되고 나서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도 조금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시어머니는 괜히 동서들에게 너희들은 저런 거 없냐 하시면서 동서들은 형님이 보기보다 센스가 좋으시다며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걸로 준비해 오겠다고 하면서 비위 맞추며 셋이 수다를 떠는 거 있죠.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들이 여태 남자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지 않았냐면서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원래 조상덕 본 자식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다니고 조상덕 못 본 자식들은 제사 지내는 거라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저 전부터 베트남 되게 가고 싶었는데 요즘 딱 철이라서 비행기표도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어머, 너무 좋겠다. 좋죠. 안 그래도 남편이 용돈 주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었는데 저는 여기다 쓰면 되겠어요. 어머님도 같이 가실 거죠? 그리고 형님도 가셔야죠. 저요? 저도 같이 가자고요? 네, 당연하죠. 같은 식구인데. 형님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같이 가셔야죠.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때 샌드위치로 쉬는 날 있던데. 그때 맞춰서 갈까요? 어머, 좋다. 딱 그렇게 가니까 다들 일하는 거에 지장도 안 가겠네. 예, 난 너무 좋지. 그러면 제가 결정해서 모두에게 전달하는 걸로 할게요. 괜찮으시죠? 어머님도 오케이 하셨고. 형님은 어떠세요? 아니, 다 같이 간다면 나도 가야지. 이러면서 제가 원하면 저도 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이 그렇게 나를 평소에 무시하기는 했어도 나름대로 나를 같은 한편이라 생각해 주기는 하는구나 싶어 내심 기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지, 비행기 표 예매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몇 박 며칠을 갈 건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야기를 안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 피하는 거예요. 아이, 동서, 우리 이제 3주 뒤면 가자고 약속했던 날인데 이제 슬슬 예약해야 하지 않아? 다른 날 갈 거야? 미리 말해줘야 해. 그래야 나도 일정을 빼지. 예약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자유여행으로 갈 거라 그냥 대충 비행기표 남는 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되면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형님. 이러면서 능청스럽게 자꾸 말을 피하는 거예요. 뭔가 수상하다 싶기는 했었는데 어느새 여행 가기로 한 지 열흘 남짓의 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남편 역시 옆에서 진짜 가는 거 맞냐 이야기하길래 저도 의아하다 하는 중이었는데요. 때마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지? 싶어 받았는데 받자마자 너무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는 거 있죠. 야, 생각해보니까 너는 우리 조상덕을 아직 못 봤잖아. 그지?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했잖아. 그지? 그럼 덕을 못 본 거고 우리 조상덕을 좀 더 봐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우리 대신 집안 제사를 좀 지내야겠다. 이제 추석인데 내려오셨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하늘로 다시 가시면 쓰겠니? 네가 맏며느리잖아. 책임을 지고 지내야지. 그리고 네가 아직 조상덕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거야. 네가 이 상황에 해외여행이 말이 되니? 덕을 톡톡히 보고 가야지. 안 그러냐?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데려가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저를 기만한 거잖아요. 치사해서 나도 안 간다 싶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근데 너 제사 준비할 줄은 알고 있냐? 내가 영 불안해서 말이다. 우리 조상님 노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나에게 보고하거라. 장 보는 거부터 시작해서 전 종류부터 설거지도 제때 하고 우리 아들들한테 명절 음식 돌리는 것도 잊지 마라. 며느라가들 없어. 내 아들들 굶으면 어쩌니? 네가 맏며느리니까 잘 책임지고 참, 이런 거 다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 보내거라. 내가 당최 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너 우리 집은 그래도 나은 줄 알아. 다른 집은 시애미들이 옆에서 다 하나하나 지켜본다는데 나는 안 그러고 사진으로 보고만 받겠다 하잖니.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 한마디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뚝 끊어버렸어요. 제가 말해봤자 사실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놀다 오라죠. 그렇게 여행길에 오르시기까지 제가 진짜 열흘을 꾹 참고 내내 기다렸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바로 도련님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사진은 바로 도련님들이 시댁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집 제사 준비를 하는 사진과 또 제사상에 절을 하고 있는 사진, 이렇게 보내버렸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 오빠가 저 못지않게 떡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관둔 뒤에 떡집 사업을 준비하는 중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가 있을까 하다가 요즘 너튜브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떡 만드는 걸 찍어 올리다가 우연치 않게 오빠가 열심히 고심해 만든 딸기, 인절미가 큰 주목을 받게 되면서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는 트렌드 먹거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힘입어 다양한 맛이 담겨 있는 인절미를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큰 인기와 대박을 치게 된 건데요. 특허까지 낼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저희 가족도 저도 뛸 듯이 기뻐했었는데요. 갑자기 도련님들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죠. 형수님,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도 너튜브 잘 봤습니다. 사돈 형님 맞으시죠? 잘 되시는 것 같던데 분점 생각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주문해 봤는데 이야, 이거 완전 대박 아이템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곳에는 아직 분점이 따로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련님들의 이야기는 오빠가 하고 있는 떡집에 분점을 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첫째 도련님이 서민부자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리 오빠를 발견하게 된 거였는데요. 우리 오빠가 저랑 아주 똑 닮아서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떡이라는 것도 같고 우리 집 가게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바로 알아봤구나 싶었어요. 이게 우리 오빠가 1호점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기로만 몰린다는 걸 보고 다른 지역에도 분점을 내면 좋겠다 했었다는데요. 들으면서 의아하다 싶었죠. 분명 고깃집 창업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무슨 그게 사정이 생겨서 그만. 그러다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사실 그때 받았던 시아버지의 보험금과 부조금 있잖아요. 그걸로 고깃집을 오픈했었다는데 바로 쪽방만 찾다 해요. 아는 거래처도 없고 거기다가 장사에 대해 아는 것도 하나 없는데 그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작했었다가 또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이전에도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망했다 하더니 이번에도 그렇게 된 거라 어디에도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꾸 망하기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할까 찾아보다 우리 오빠의 떡장사 스토리를 보게 된 거예요. 딱 보면서 이거다 싶어 시작해보면 좋겠다 싶었대요. 방송도 탔는 데다가 특허도 있는 거라 하면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한 보장이 있으니까 군침이 돌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도련님들이 먼저 저한테 동서들과 어머님께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저희가 고깃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리뉴얼 한답시고 쉬는 중인데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노발대발할지. 형수님, 죄송하지만 저희끼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을까요? 당분간만요. 때가 되면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발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고깃집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기분 나빠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유,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사돈 형님이랑 자리만 제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형수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미 큰 소리를 쳐놓은 게 있는 거 형수님도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도련님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크게 악감정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랑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막상 만나게 해줘도 우리 오빠가 싫다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리 만들어주는 건 어렵지 않으니 일단 만나게 해주었죠. 오빠가 처음에는 싫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하는데 몇 시간을 내리 설득했다 하는데요. 오빠도 어지간하면 분점은 내지 않으려 했다는데 그쪽이 워낙 지극정성으로 나오는 데다 또 우리 시댁이라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었거든요. 문제는 도련님들이 이번까지 합하면 2번이나 사업을 공쳤던 전적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생각 정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도련님들은 더더욱 안달이 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참고로 동서들에게 주었던 돈은 이미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돈 일부를 용돈 삼아 준 거라고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댁에서 생색을 부렸던 거예요. 이번에 사업이 대박 났다. 장사가 너무 잘 된다 하고 속이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걔네가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를 이번에 엿먹인 게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갚아줄까 고민하다가 아직도 도련님들이 우리 오빠에게 아양을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오빠에게 SOS를 청했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조금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가 바로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도련님들을 불러다가 딱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군말 없이 제사를 도와주더라고요. 이건 우리 가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조상님들께 와서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하니까 우르르 와서 제사도 도와주고 제사상에 척척 절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보내게 되었더니 이제 그걸 보고 시모가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는 거 있죠. 바로 국제 전화까지 하시는 걸 보고 진짜 화나셨구나 싶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내 새끼들 데려다가 대체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원래 이런 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남자들이 했던 거예요. 전통 중요하다 하시면서 이런 것도 모르시나 봐요. 고야년,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무시해? 대먹지 못한 년 같으니라고. 야, 저승에서 밥 먹으러 온 너희 시아버지가 통곡하고 있겠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간지 하루 만에 저를 잡겠다 하시면서 귀국하셨더라고요. 진짜 웃긴다 싶었어요. 그 사이에 동서들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련님들에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한국 가시겠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 대체 무슨 일인데? 아니, 그게, 나도 미리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빨리 바른 대로 말하네. 아니면 우리도 지금 한국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전화기 사이로 동서의 어마어마한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 같더니 결국 시모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도중에 모두 다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도 많다 싶었네요. 여행이나 실컷 즐기고 올 것이지 말이에요. 대신 도련님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쉽다 싶어요. 도련님들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왜 말했냐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형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형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너무하세요. 이렇게 다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마시라고 한 건데. 참. 아니 왜요? 어머님께서 저한테만 제사시키시고는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하셨으니까 저는 그대로 한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하고 되받아 쳤네요. 도련님들도 웃긴 게요. 사업한다고 하면서 감히 내 남편을 무시한 건 자기들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우리 집 사업에 연결시켜준 것만으로도 엎드려서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건 정말 시어머니랑 똑같다 싶었죠. 아무튼 그렇게 여행도 못 즐기고 온 시어머니가 다들 시댁에 모이라 노발대발 하는 통에 결국 시댁으로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동서들이 저를 무시한다 했잖아요. 어쩜 정말 저를 보자마자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찌나 뭐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지 귀가 터지는 줄 알았네요. 어떻게 내 귀한 남편을 막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나는 집에서 요리도 청소도 안 시키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뚱뚱해가지고 다 자기네 처먹으려고 음식 시킨 거죠? 맞죠? 생긴 것도 진짜 못돼 먹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우리 여행 간 사이에 그럴 수가 있어요? 언젠가 이럴 것 같다 싶긴 했는데 원래 사람 성격은 생긴 거에 비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이러면서 인신공격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었죠. 여기에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머리채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때 저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던 온 가족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 없었어. 네가 원흉이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뭐라 하기도 전에 도련님들이 딱 보디가드처럼 막아 서주는 거예요. 동서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니까 그제서야 도련님들이 모든 사실을 실토하더라고요. 저희 진짜 성공하려면 형수님 도움 받아야 해요. 아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서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느라 바빴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도련님들에게 난리를 치는 거 있죠. 미쳤어? 이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해? 네가 그러고도 제정신이야? 오히려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도련님들에게 따지듯이 말하는 거 있죠. 더 이상 그 꼴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 안 가서 바로 동서들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막 사과를 하기 시작했네요. 형님, 못 알아봐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특히 어머님이 옆에서 하도 눈치를 주셔가지고 아시죠? 네? 저희가 진짜 형님을 두고 가고 싶어서 저희들끼리만 그렇게 갔겠어요? 저희가 했던 말은 싹 잊으세요, 형님. 이게 다 어머님이 시키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원래부터 형님 좋았었어요. 아시죠? 저 맨 처음 왔을 때 형님 되게 좋아했던 거. 형님, 제발 저희랑 이야기 한 번만 해주세요. 하면서 싹 다 시어머니에게 탓을 미루는 거 있죠. 더 듣고 싶지도 않았고 바람도 좀 쐬고 싶다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부탁을 해 시댁길은 뒤로 하고 우리끼리 해외여행을 가버렸답니다. 속이 다 시원한 거 있죠. 이후에 귀국을 해서 핸드폰을 보니까 웬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온 건 또 처음이었어요. 동서들 도련님들 할 거 없이 전화가 기본 30통 이상으로 와 있더군요. 문자로도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놓았는지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뭐 해 먹고 살아요.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오빠도 그날 이후로 아예 싹 다 연락을 무시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도련님들이 찾아가기도 했었다는데 그때마다 가차없이 문전박대를 했다 해요. 내 동생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지켜만 보셨다면서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돈 어르신 돌아가시고 생긴 돈으로 사업했다가 말아먹은 거라면서요. 당신들 같으면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분점을 내주겠습니까? 예? 그 양심이 있으면 더 찾아오지 마세요. 확 그냥 영업방해로 신고할 겁니다. 이러면서 딱 엄포를 놓았다 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집 제사도 도련님들이 결국 망쳐놓은 셈이니 뭐 하나 잘 된 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좋아진 거 있죠. 바로 제 시원해진 속이요. 시어머니 역시 따로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애들 좀 도와줘라 했다는데 우리 남편도 딱 잘라 거절을 했다더군요. 내가 처음부터 돈 빌려주지 말라 했지. 그리고 여태 우리 와이프 찬밥 신세해놓고 도움을 청해. 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엄마도 똑같아.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아이, 그러면 동생들이 망하게 이대로 내버려두게. 예, 넌 형이잖니. 애들이 저렇게 된 거 불쌍하지도 않아? 난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었고 착실하게 회사나 다니라 했었어. 내 말 안 들은 건 걔네고 엄마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답니다. 남편은 이후에 큰 결심이라도 했는지 제 핸드폰을 가져다가 싹 다 시댁을 수신 차단해 놓았는데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 편하게 지내는 중이랍니다. 덕분에 남편 핸드폰에만 불이 나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한다는데요. 오빠에게도 꾸준하게 연락이 온다 하는데 이제는 아예 읽지도 않고 답장도 하지 않는다 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연락이 뜸해지는 중이라 한답니다. 도련님들은 우리 남편 붙잡고 제발 형수님 좀 설득해달라 하는 중이라 해요. 시어머니와 동서들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알았는지 그제서야 큰 소리 치던 걸 멈추고 우리 남편에게 항상 연락해 자기들이 잘못했다.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 한다는데요. 우리 남편 여태까지 잘 참아왔다가 이제 빵 터져서 누구보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중이에요. 딱 잘라 더 이상 우리 와이프 괴롭히지 말라 하면서
끊어내주는 중이랍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시댁에서도 동서들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 해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잘 지내보려고 많이 노력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마음을 무시한 대가라 생각해요. 저도 여태 참은 거 생각하면 정말 오래 잘 참았다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열심히 노력도 했었는데 이를 알아준 건 우리 남편밖에 없으니 저도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남편하고만 잘 지내볼 예정이랍니다. 상대방과 잘 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한번 분출해 스트레스도 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크게 깨닫게 되었네요. 여태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는 남편과 둘이 잘 지내보려 한답니다.